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살고 있는 60세 여성입니다. 하나 있는 아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뤘고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 2의 인생이 시작된 거죠. 제 친구들은 자식들이 가정을 꾸리면 자유의 몸이 된 것이나 다름없으니 앞으로 뭘 할지 생각해 놓으라고 했습니다. 아들을 키우면서 아둥바둥 살다가 혼자가 되니 마음이 허전해지기도 하네요. 친구들 말대로 뭘 해야 할까 고민하던 와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 때문에 전 재산을 다 날리고 알거지가 될 뻔한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가진 돈을 노렸던 여자는 바로 제 며느리였죠. 처음에는 며느리도 제게 잘했습니다. 반찬을 챙겨주거나 안부를 묻는 등 제 친구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여러 가지 챙겨주었습니다. 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장가는 잘 갔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리가 가면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며느리의 추악한 민낯을 보게 된 것이죠. 며느리가 얼마나 파렴치한 음모를 꾸몄는지 지금도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제가 며느리의 실체를 알았을 때에는 모든 걸 잃을 뻔했는데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말처럼 친구의 도움으로 며느리에게 당한 만큼 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며느리가 제게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제 아버지는 헤어 디자이너이셨습니다. 직업에 걸맞게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셨죠. 반면에 엄마는 전형적인 조선시대 여성이셨습니다. 남편을 떠받들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셨어요. 고지식한 만큼 융통성이 없으셔서 항상 정해진 대로 모든 걸 처리하셨는데요. 아버지께서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도전한 적이 있으셨습니다. 저희 집은 판검사에 한이 맺힌 집안이었죠.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아들들이 판검사에 도전하셨지만 집안에서 법복을 입게 되신 분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도 판검사 도전에 실패하셨죠. 그래서인지 할아버지께서 아버지에게 판검사가 되라고 강요하셨어요. 종민아, 너는 꼭 법대에 가서 판검사가 돼야 한다. 아버지, 저는 따로 정해놓은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정말 보수적인 집안이었는데 아버지의 입에서 정말 뜻밖의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전 미용사가 되고 싶어요. 설마 이발사가 되겠다는 거냐? 아니요. 남자들 머리만 하는 이발사 말고 여자들 머리도 하는 미용사가 되고 싶어요. 할아버지께서 그 말을 듣고 소리를 버럭 지르셨다고 합니다. 뭐야? 사내놈이 여자들 머리나 잘라주겠다는 거냐? 절대 안 돼. 지금 당장 다시 판검사 준비하거라. 지금이야 남자 미용사가 흔하지만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 미용실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이발사가 되겠다고 해도 열이 받는데 미용사가 되겠다고 하니 보수적인 할아버지께서 화를 내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할아버지가 반대하기에는 아버지께서 옷이나 헤어스타일에 관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오랫동안 혼자만의 꿈으로 간직하고 있다가 겨우 입 밖으로 꺼낸 건데 생각보다 더한 날벼락을 맞으셨습니다. 저는 판검사 되고 싶지도 않고 공부에 취미도 없단 말이에요. 아버지도 잘 아시잖아요. 노력해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건 용납 못한다. 무조건 법대에 가거라. 할아버지의 강압에 못 이겨 아버지께서 법대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후에 사법고시 준비를 시작했는데 미용사가 될 사람이 하루 종일 법전을 공부하고 있으니 죽을 맛이었겠죠.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한 공부였으니 결과가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고시에 5번이나 연속으로 떨어져서 아버지도 포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버지, 이제 그만할게요.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어요. 전 판검사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좋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거라. 아버지의 마지막 도전도 실패로 끝나자 할아버지께서 아버지를 포기하셨습니다. 늦은 나이였지만 그때부터 아버지께서 미용 공부를 하셔서 헤어 디자이너가 되신 거죠. 아버지는 미용실에서 일하면서
수습 직원으로 들어온 엄마를 만나게 되셨습니다. 고참이었던 아버지가 엄마에게 일을 가르쳐주면서 사이가 가까워졌는데요. 두 분 성격이 너무 달라서 자주 싸웠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전업주부가 되겠다는 엄마에게 아버지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깝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엄마 성격상 집안 살림은 여자가 하는 일이라고 말했겠죠.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버럭 화를 내면서 첨언을 하셨습니다. 여자라고 꼭 집안일 하라는 법 있어? 요즘 세상에 남자, 여자 구분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도 내조는 여자가 해야죠. 여자가 일하면 누가 집안일 하나요? 집안일이야 같이 하면 되지. 나 참 말이 안 통하네. 이런 식으로 자주 싸우셨지만 여자는 온순하고 온화해야 한다는 엄마의 지조 덕분에 큰 싸움으로 번지지는 않았다고 해요. 늘 엄마가 먼저 알겠다고 하고 아버지의 생각을 존중하셨거든요. 저도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라서 여자는 남편을 도와서 내조를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교육받고 대학에 들어가니 다른 친구들이 여러 남자들과 자유롭게 만나면서 연애하는 걸 이해하지 못했죠. 아무리 썸이라고 해도 여러 명 만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사귀는 것도 아닌데 뭐 어때? 남자는 여러 명 만나보면서 선택하는 게 제일 좋아. 그래, 어차피 남자들도 그렇게 만나고 있을걸? 괜히 한 명만 썸 타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남자가 딴 여자한테 가버리면 어떡해.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여러 남자와 썸을 타고 연애를 하더니 또 쉽게 헤어지더라고요. 썸이라고 해놓고 양다리도 모자라서 동시에 세 다리도 걸치면서 연애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저보고 남자친구 있냐고 물어보는 거 있죠? 세희야, 너 남자친구 있어? 아직 없지? 응, 난 연애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야, 너 그러다 나중에 결혼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남자도 많이 만나봐야지 아는 거야. 아니야, 나는 남자 관심 없어. 딴 이야기 하자. 하긴 우리 친척 언니도 독실한 크리스천이라 남자친구 한 번 안 사귀었는데 결혼 진짜 잘했더라. 의사랑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 헐, 진짜? 친척 언니가 진짜 예쁜가 보다. 엄청 예쁘지. 언니 집에 놀러 갔는데 너무 부럽더라. 역시 결혼은 능력 있는 남자랑 해야 하나 봐. 맞아. 잘생긴 놈이랑 결혼해봤자 하나도 소용없대. 역시 돈이 최고인가 봐. 그래서 나는 돈 많은 놈이랑 결혼하려고. 엄청 못생겼어도? 당연하지. 남자는 돈 아니야?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낄낄거리면서 웃고 떠들길래 제가 정색을 하면서 말하였죠. 좋아하지도 않는데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하려고? 그럼 당연하지. 좋아하는 것도 잠시야. 어차피 결혼 1년 차 넘어가면 콩깍지 다 벗겨진대. 아무리 그래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하고 어떻게 평생을 같이 살아. 아, 그러니까 네가 연애를 못하는 거야. 남편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면 평생 살 수 있어. 어우, 야, 그거 명언하다 얘. 친구들이 어이없는 말을 주고받으면서 웃길래 그냥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말로만 그러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친구들이 잘생긴 남자들과 연애하더니 결혼은 조건 좋은 남자들이랑 했습니다. 제 생각이랑 너무 달라서 이 친구들하고 오래가지 못했죠. 저는 한번 연애하면 이 남자랑 끝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정파였거든요. 친구들의 성화에 못 이겨 몇 번 소개팅하긴 했지만 마음에 드는 상대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모태솔로라고 놀려댔지만 필이 팍 꽂히는 남자를 만나기 전에는 연애를 함부로 할 생각이 없었는데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한 곳에서 처음으로 마음이 끌리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대리님이었죠. 키가 크고 잘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성실해서 눈길이 갔는데요.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라서 가장 먼저 출근해서 가장 늦게 퇴근했거든요.
게다가 일도 잘해서 상사들이 우수사원이라고 칭찬했지만 다른 직원들이 남편을 따로 불러 뭐라 한 소리 하기도 하였습니다. 김대리, 정도껏 해. 회사에 충성한다고 돈 더 주는 것도 아니잖아. 김대리 혼자 이렇게 설쳐대면 우린 뭐가 돼? 제발 적당히 하라고. 내가 돈 더 받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 이번 프로젝트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이러는 거야. 다른 직원들 눈치 보는 거 안 보여? 그래, 너 잘났다. 너 알아서 해라. 동료들은 김대리가 승진을 하려고 발악하는 거라고 수군거리고 있었죠. 몇몇 직원들은 김대리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여직원들이 퇴근 시간이 다가올 때면 대리님에게 가서 자기 일을 대신해달라고 아양을 떨었어요. 김대리님, 제가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보고서 작성을 못 끝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대신 끝내놓을 테니까 먼저 들어가세요. 감사해요. 제가 다음에 한턱 쏠게요. 단칼에 거절했으면 좋겠는데 대리님 성격이 온순하셔서 부탁을 거절하는 법이 없었어요. 이제는 상사들도 대리님의 착한 성격을 이용해 먹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게 매번 승진 대상에서 제외됐거든요. 인사과장과 저희 부서 팀장이 휴게실에서 하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는데 그 대화를 들어보니 대리님께서 왜 매번 승진에 실패하는지 알 것 같더군요. 정 부장, 이번에 과장 진급 대상 나왔어? 아마 내일쯤 나올 거야. 그런데 확실한 건 김대리는 아니야. 김대리 찍힌 것 같더라. 일 대충대충 하고 넘기자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따졌다며?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융통성이 없어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김대리는 딱 지금 자리가 어울리지. 하는 짓 보면 과장이나 부장으로 올라갈 급이 아니야. 술자리도 좀 좋아하고 사바사바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저 죽어라 일만 하면 승진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김대리랑 일하는 애들도 힘들어 하더라고. 그런 애들은 평생 대리만 달다가 나가야지. 상사들은 회사의 감시를 피해서 이익을 챙기고 싶어 했거든요. 눈치 빠르고 융통성 있는 직원을 곁에 두고 싶어 했는데 김대리는 전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 사실을 알게 된 저는 김대리가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김대리에게 충고를 해주었죠. 대리님, 요즘 소문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일 잘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너무 빡세게 일하셔서 같이 일하는 분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맡은 프로젝트가 장기 프로젝트인데 정말 잘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것만 마치고 페이스 조절하겠습니다. 사실 대리님, 부장님이랑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 들었는데 대리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만 너무 많이 하고 아부를 안 떨어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비위 맞춰드린다고 좋아하실까요? 어차피 그러려고 노력해봤자 잘 안 될 거예요. 저는 일 열심히 하는 편이 편합니다. 저는 대리님의 답변을 듣고 다시 한번 반하게 되었죠. 게다가 몇 달 뒤에 제가 김대리의 도움을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팀장님이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신규 사업을 추진해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정세희 씨를 특별히 좋게 생각해서 추천해봤어. 제대로 된 성과 나오면 인사고과에 반영시켜서 대리로 진급시켜줄게. 팀장님께서 기획안을 써오라고 한 날부터 야근하면서 문서 작성에 매달렸습니다. 보름이 넘도록 현장에 나가서 자료를 모으고 분석했는데요. 이제 임원들 앞에서 기획서를 발표해야 하는데 기획서를 완성시키지 못한 거예요. 아직 경험이 부족한 제게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대리님이 구세주처럼 등장한 것이죠. 세희 씨,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 네. 데이터는 다 모았는데 사업 전망에 대해 어떻게 잡아야 할지 막막하네요. 어디 한번 봐요.
대리님이 제가 만들어 놓은 문서를 꼼꼼하게 확인하더니 문제점을 찾아내서 수정하는 작업을 도와주셨습니다. 자기 업무까지 제쳐두고 일주일 동안 제 일에 매달리셨죠. 덕분에 제가 봐도 완벽한 기획서가 완성되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기획안 발표도 대성공이었는데요. 팀장님께서 약속한 대로 인사국과에 반영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리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팀장님, 사실 이번 기획서는 김 대리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 인사고과에 대리님 실적으로 올려주세요. 그래? 김 대리가 일을 이렇게 잘했어? 세희 씨가 그렇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우선 김 대리 불러봐. 제가 대리님한테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니까 깜짝 놀라셨습니다. 바로 팀장님께 가서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팀장님, 세희 씨가 너무 겸손하게 말씀하셔서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전 그냥 검토만 해줬고 세희 씨가 혼자서 한 기획안입니다. 아니, 대리님께서... 세희 씨, 일단 나 좀 볼까요? 대리님께서 저를 따로 불러서 제가 한 거라고 단정 짓더군요. 저는 너무 감사해서 승진할 수 없다고 했지만 대리님께서 끝까지 제가 잘한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리로 승진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대리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짝사랑하다가 음료수와 함께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는 쪽지로 고백하였죠. 저는 승진할 수 있게 도와주신 일이 아직도 생각난다는 핑계로 대리님과 개인적으로 식사를 하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몇 번의 데이트를 반복하다가 1년의 교제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맞벌이를 하면서 20년 만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남편은 우리 부부가 마련한 집에서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간암으로 허망하게 세상을 뜨고 말아서 몇 년을 슬퍼했죠. 평생 일만 하다가 몸이 고장난 것도 모르고 간암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손 쓸 수 없이 커진 통증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이미 치료 시기를 한참 놓친 뒤였습니다. 의사가 손을 쓸 방법이 없다고 하는 바람에 집에서 요양하며 시한부 인생을 보냈죠. 남편을 보낸 뒤에는 아들에게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수학과 과학을 좋아했던 아들이 공대에 들어갔고 공대를 졸업한 뒤 자동차 회사의 기술연구소 연구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저희 아들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참 성실했습니다. 여자 만나는데 시간을 쓰지 않고 오직 일만 했죠. 그래서 제가 연애라도 해보라고 권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들, 이제 슬슬 연애하면서 쉬어봐. 이렇게 일만 하다가 몸 상한다. 연애는 무슨, 아직 결혼할 생각 없어. 일단 자리 잡고 가정 꾸릴 수 있으면 연애 생각도 그때 해볼 거야. 아들 나이가 30이 넘어가고 있는데 연애 한 번 안 해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은 언제 할 거냐고 재촉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들은 늘 아직 멀었다고만 대답했죠. 그러다 몇 년 뒤에 선임 연구원이 되자 아들이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여러 번 소개팅을 해보았지만 별 성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다 아들이 영원히 결혼 못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애간장이 탈 때쯤이었습니다. 아들이 제게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났다고 하더군요. 이번에 결혼정보회사에서 웹디자이너를 소개시켜줬는데 똑똑하고 야무져 보이더라고. 커리어에 자부심도 있어 보여서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어. 그래, 제발 좀 만나봐라. 여자는 뭐라고 해? 너 마음에 든대? 뭐, 내가 마음에 든다고 하던데? 그럼 됐다. 잘해봐라. 괜히 쓸데없는 건 물어봐서 말 실수하지 말고.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서 차이고 돌아오는 건 아닐까 싶었는데 제 우려와 다르게 데이트를 잘하고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여러 번 데이트를 하더니 정식으로 만나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3개월 후에 아들이 며느리가 될 사람이라고 결혼정보 회사에서 만난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김수경이라고 합니다. 그래, 수경아. 오느라 고생 많았다. 얼른 여기 와서 앉아라. 네, 어머님. 오빠한테 살림 잘한다고 들었는데 집이 진짜 깔끔하네요. 제가 어머님께 배워야겠어요. 며느리가 어색해하는 저를 위해 과분한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살림 칭찬은 물론 제 피부 칭찬까지 해주며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성격이 밝고 싹싹해 보여서 저는 마음에 쏙 들었죠. 아들 녀석도 제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았는지 며느리가 간 뒤에 어떤 것 같냐고 묻더군요. 엄마, 수경이 어때? 성격도 좋고 예쁘지? 나는 아주 마음에 든다. 너만 좋다면 당장이라도 며느리 삼고 싶어. 일 잘하고 똑똑해. 얼마 전에 승진했다고 하더라고. 나도 수경이만 괜찮으면 빨리 결혼하고 싶어. 그래, 네가 나이도 있으니 될 수 있으면 빨리 해라. 며느리도 아들에게 확신이 있었는지 상견례 자리를 가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2달 뒤에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되었죠. 아들이 일하는 연구소가 경기도에 있어서 그 근처로 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집을 사려고 했지만 며느리의 반대로 작은 전셋집을 구해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좋은 아파트 놔두고 왜 그 집으로 이사 가냐고 물었더니 며느리가 경기도가 아니라 서울에서 살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며느리 회사가 서울에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별다른 생각 없이 서울 집값만 걱정하였죠. 아들네가 얼른 자가를 얻었으면 해서 예전부터 부어놓은 적금을 더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아들을 위하는 마음이었지만 며느리를 딸같이 생각하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일 때문에 아들네를 자주 들리지 못했지만 며느리가 매일같이 안부 전화를 했고 수시로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해오거나 식재료들을 사와서 요리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갈비찜을 좋아하는 걸 알고 제 집으로 와서 해주더군요. 어머님, 갈비찜 어떠세요? 간이 딱 맞나요? 너무 딱 맞네. 너는 요리를 누구한테 배웠니? 어쩜 이렇게 맛있게 잘하나 몰라. 그냥 인터넷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어머님 입맛에 맞아서 다행이에요.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너 힘든데 무슨 요리를 해주려고 그러니? 말만 해줘도 고맙다. 아유, 어머님은 제 친정 어머니 같으셔서 그래요. 먹고 싶은 거 생기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말로만 친정 엄마 같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친딸 이상으로 저를 위해 주어서 의지가 많이 됐었는데요. 집에서 혼자 지낸다고 찾아와서 말동무도 해주고 산책하러 가자며 근처 공원을 돌아다니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던 며느리가 1년쯤 지나니까 점점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님, 이 원목 탁자, 이 집에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혼자 사시는데 크기가 너무 크지 않나요? 좀 크긴 한데 이게 있으니까 예뻐 보이더라고. 게다가 선물 받은 거라서 버리기도 좀 그렇다. 아, 그러세요? 저희 집에 두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딱 봐도 자기 달라는 눈치였죠. 며느리가 탐내는 원목 탁자는 선물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수입한 고급 가구라서 상당히 비싼 것이었거든요. 제가 아끼는 녀석이라서 주기가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집에 올 때마다 탁자 이야기를 하며 눈을 떼지 못하더군요. 결국 제가 2손 2발 다 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들면 가져가거라. 네 말대로 탁자가 너무 큰 것 같더라. 어머, 정말이세요? 고맙습니다, 어머님. 제가 작은 걸로 사드릴게요. 며느리가 아이처럼 좋아하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트럭을 불러냈습니다. 원목 탁자를 가지고 가더니 정말 저렴하고 볼품없는 탁자를 사주었죠. 제 물건을 탐내는 건
원목 탁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뒤에 장식장 같은 가구들도 탐내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가지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이런 가구는 호흡기에 안 좋대요. 어머님 천식도 앓고 계시면서 이런 가구 쓰시면 안 돼요. 제가 새 걸로 사드릴 테니 이거 저 주세요. 얼핏 들으면 저를 위한 것 같지만 며느리는 비싼 가구만 알아보고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새로 사주지도 않았죠. 장식장 같은 경우는 있다가 없어지니 너무 불편해져서 며느리에게 언제 사주냐고 물어봤습니다. 얘야, 장식장은 언제 사줄 거니? 오랫동안 쓰다가 없으니까 영 불편하다. 아, 맞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바빠서 아직 알아보지 못했네요. 지금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서 그런데 이 일만 끝내고 가구 보러 가도 괜찮을까요? 아유, 됐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라. 아니에요. 제가 금방 알아볼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진짜로 괜찮다. 회사 일도 바쁠 텐데 괜히 업무 시간에 가구 찾아보면서 눈총 받지 마라. 장식장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 가구를 사주겠다는 말만 하고 잊어버렸다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하나도 안 사주더군요. 그래서 저는 친구와 같이 중고 가구점 거리에 나섰습니다. 며느리가 가져가서 가구가 없다고 하니까 친구가 깜짝 놀라하면서 돈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네 며느리는 왜 사준다면서 안 사주니? 가구 살 돈은 받은 거야? 아니, 안 받았어. 뭐? 그럼 네 돈으로 가구를 사겠다고? 친구는 가구를 가지고 갔으면 새로 사주든지 돈을 주든지 둘 중 하나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졌죠. 친구 말이 맞았지만 저는 구차하게 굴고 싶지 않아서 제 돈으로 가구를 사고 말았습니다. 친구는 이런 제가 답답하다며 가구를 둘러보는 내내 며느리 험담을 하더라고요.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네. 당연히 자기가 먼저 돈 주겠다고 해야지. 안 받겠다고 해도 억지로 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정말 얌체 같네. 그러다 가구점에서 눈에 익은 물건을 발견했죠. 제가 아끼던 원목 탁자가 있어서 얼른 가까이 다가가 봤습니다. 애지중지 잘 쓰다가 다리 부분에 흠집 하나를 낸 적이 있었는데 딱 그 자리에 긁힌 자국이 있더라고요. 제 집에서 원목 탁자를 여러 번 본 적 있는 친구도 제 거 같다고 하였습니다. 세희야, 이거 너희 집에 있던 원목 탁자 아니야? 네가 실수로 여기 부딪혔다고 했잖아. 친구와 저는 원목 탁자에 난 흠집을 유심하게 쳐다보면서 제 거가 맞다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가 제게 사진까지 찍게 만들더니 직원을 불러 누가 판 거냐고 물어보자 했지만 금방이라도 싸울 것 같은 친구 녀석을 잘 달래서 데려왔죠. 집으로 가는 길에도 화가 가라앉지 않는지 친구 녀석이 끝까지 며느리 욕을 하였습니다. 아니, 세상에 지 용돈 필요하다고 시어머니 가구까지 팔아먹는 며느리가 어딨어? 사정이 있는 거겠지. 며느리에게 물어보고 연락해줄게. 우리 수경이가 그럴 애가 아니야. 저는 끝까지 며느리를 감싸며 오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며칠 뒤에 며느리가 집에 올 때까지 기다렸죠. 드디어 며느리가 오자 가구점에서 찍어온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중고 가구점에 다녀왔는데 너 이 탁자는 왜 판 거니? 중고 가구점 다녀오셨어요? 사실은 저희 집에 가지고 왔는데 사이즈가 안 맞더라고요. 제가 눈대중을 잘못했나 봐요. 어머님 탁자도 새로 사서 보내드렸는데 다시 돌려보내기도 그랬어요. 그렇구나. 그럼 탁자 판 돈은 줘야 하지 않을까? 아, 맞다. 뭔가 허전하다 했는데 돈을 안 드렸네요. 죄송해요. 제가 이따가 붙일게요. 며느리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돈을 주지 않았어요. 괘씸했지만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달라고 재촉하기 싫었습니다. 그 뒤로도 며느리는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가지고 갔습니다. 제가 마음 먹고 산 양털 자켓이나 가죽 장갑 등을 탐내기도 했죠.
그리고 쥐꼬리만한 돈을 주면서 생색을 냈습니다. 며느리가 하는 짓이 점점 얄미워졌지만 속 좁은 시어머니란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 같은 며느리에게 선물 준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제 생일이 되자 며느리가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며느리가 갑자기 집문서를 주는 거 있죠? 저는 집문서를 받다가 아들 녀석을 쳐다보고 또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집문서예요. 이제 어머님 나이도 있으니까 서울보다는 공기 좋은 시골에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거금 들여서 전원주택 하나 장만했어요. 아니, 세상에,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전원주택을 샀니?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쌓인 불만이 사르륵 녹아내리더라고요. 제가 감동받은 눈빛으로 며느리를 쳐다보니까 조건을 하나 내걸었습니다. 대신 어머님 사시는 집은 저한테 주세요. 전원주택으로 이사 가시면 서울 집은 필요 없잖아요? 맞아. 수경이가 그러는데 회사나 너무 멀어서 힘들대. 나도 서울로 발령 날 것 같으니까 엄마가 이사 가주라. 가서 푹 쉬면 건강도 좋아질 거 아냐. 뭐라고? 우리 아들까지 며느리 편을 들 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며느리가 무리해서 얻은 전원주택이니까요. 아무리 서울 집값이 비싸도 전원주택이 더 비싸지 않을까 고민하다가 아들 녀석이 대답을 재촉하는 바람에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죠. 전원주택이 있다는 양평으로 가보니 욕짓거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사놓은 전원주택은 다 쓰러져가는 낡은 한옥이었거든요. 게다가 방치된 지 오래돼서 허물어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잘못 찾아온 건 아닌지 주소와 번지수를 몇 번이나 확인했지만 며느리가 사준 전원주택이 맞았습니다. 제가 그 폐가 앞을 서성이고 있으니 지나가던 동네 이장이 더 충격적인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아이고, 이 집에서 사시려고? 수리비 엄청 들 거야. 하기사 공짜로 얻은 집이니까 수리비 정도는 감당해야겠네. 네? 공짜로 얻었다고요? 모르셨구나. 집주인이 거의 거저내놨어. 여기서 사람이 죽어서 아무도 안 오려고 했거든. 이장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이 집을 산 사람이 폐가를 보자마자 마을 회관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장에게 집주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더니 대뜸 소문 이야기를 꺼냈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사람이 죽지 않았냐고 거저달라고 우기길래 기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집주인도 집이 팔리지 않아 며느리에게 집을 거저주었다고 하죠. 그러면서 집주인이 마을 이장에게 이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사람 죽었다는 소문이 나서 세금만 따박따박 물고 있어서 철거해버리려고 했어요. 너무 싸게 준 것 같은데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낫죠 뭐. 마을 이장에게 이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폐가를 거금 들여서 산 전원주택이라고 속이다뇨. 게다가 제 집까지 빼앗아서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바로 서울로 올라가서 며느리에게 따지고 싶었지만 며느리가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 녀석도 마찬가지였죠. 집으로 찾아갔더니 여행을 갔는지 초인종을 눌러도 조용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팔리지도 않을 테니 폐가부터 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장의 소개로 수리업자부터 만나보았는데요. 수리업자가 집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해 보더니 수리만 해도 2달은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빠르면 2달인데 이 집은 수리하는 게 아니라 뼈대만 남겨놓고 새로 지어야겠네요. 2달이요? 2달 동안 지낼 곳이 없는데 어쩌죠? 마을 이장이 옆에서 제 사정을 듣고 있다가 수리하는 동안 마을 회관에서 지내라고 하였습니다. 마을 회관에 가보니까 일반 가정집처럼 부엌도 있고 따뜻하더라고요. 게다가 마을 이장님께서 제 말동무가 되어주셔서 외롭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답답한 마음에 며느리가 한 짓을 다 일러바쳤거든요. 그랬더니 마을 이장이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어휴, 참, 며느리가 아니라 불려우네요.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수 있지? 그러게요. 아들 때문에 참고 살고 있습니다. 괜히 저 때문에 결혼 생활이 괴롭다고 하면 안 되니까요. 이장도 며느리가 아주 이기적인 여자 같다고 혀를 찼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한 짓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집수리가 거의 끝날 무렵에 양평으로 저를 찾아온 친구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거든요. 얘, 내가 뭘 본지 아니? 너희 며느리 말이야. 두 집 살림을 하는 게 분명한 것 같더라. 동네에 소문이 쫙 났어. 친구가 지인이 사는 빌라에 놀러 갔다가 며느리를 보았다고 하는데요. 빌라에서 낯선 남자랑 같이 나오더니 연인처럼 품에 안겼다고 하죠. 아들 녀석만 모르고 있었지 동네에 소문이 나서 친구의 지인도 며느리를 몰랐지만 딱 봐도 불륜 커플 같았다고 하더군요. 며느리가 잠은 안 자고 가는데 동거남을 매일 보러 오고 평일에는 매일 왔지만 주말에는 오지 않았다는 증언도 들었다고 합니다. 불륜을 목격한 증인도 있겠다. 저는 며느리를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아들 녀석이 대만에서 노느라 전화를 못 받았다고 다시 나한테 전화를 걸었더군요. 그래서 친구한테 들은 말을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대로 된 증거가 없으니까 괜히 거기서 싸우지 마라. 얼른 한국으로 와서 불륜 현장을 잡아야 해. 알겠어. 되도록 빨리 갈게. 수경이 들어온다. 이따가 전화한다. 그렇게 전화가 끊기고 그날 밤 아들 녀석이 장례식장을 가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 녀석을 데리고 불륜 현장을 잡기 위해 친구가 말해준 빌라로 찾아갔죠. 친구의 지인이 알려준 시간대에 잠복하고 있으니 며느리가 대만에서 사온 기념품을 들고 빌라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리고 동거남과 함께 나와서 남자 팔에 팔짱까지 끼는 모습을 목격하였습니다. 제가 아들을 데리고 불쑥 나타나니까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죠. 네가 감히 우리 아들 몰래 바람을 펴? 내 물건 탐내고 양평으로 쫓아낼 때부터 알아봤다. 너 같은 년을 믿은 게 죄지. 이리 와서 변명이라도 좀 해봐. 쳐 죽여도 시원치 않으려나. 어머님, 왜 이러세요? 오해예요. 저 바람 핀 적 없어요. 뭐 어쩌고 저째?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왔을 것 같아? 며느리가 처음에는 발뺌을 하더니 제가 며느리 머리채를 붙잡고 난리를 치니까 잘못했다고 빌더군요. 하지만 아들 녀석도 저도 며느리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참다 못한 아들 녀석이 며느리 뺨을 후려갈겨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울기만 했죠. 결국 저희 아들이 며느리에게 이혼 소송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며느리가 제 집을 팔아버렸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네요. 며느리가 저를 멀리 쫓아내고 동거남과 바람을 피고 있었고 하마터면 아들과 제가 며느리의 불륜 생활비를 대주는 스폰서가 될 뻔했습니다. 다행히 며느리의 불륜 사실을 잡아내고 위자료와 함께 집을 판 돈까지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 뒤로 아들과 함께 양평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들 녀석이 이혼한 후유증이 커서 회사를 휴직하고 양평에서 잠시 쉬고 싶다고 했거든요. 오랜만에 아들 녀석이랑 삼시세끼를 먹고 산책도 하면서 대화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재혼할 생각 있냐고 물어보니까 없다고 하더군요. 재혼은 무슨 재혼이야. 나는 연애할 생각도 없어. 여자들을 못 믿겠어. 수경이가 나한테 이럴 줄 정말 몰랐고. 나는 자기가 모은 돈으로 엄마한테 전원주택을 사준다고 하길래 정말 효녀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아니었어. 아직까지 엄마 생각하는 척 나한테 생색내던 게 잊혀지지 않아. 아들이 금방이라도 울 것 같길래 연애만 하면서 살라고 말해두었습니다.
저는 똥 밟았다고 생각하려고 하는데 아들 녀석은 아직까지 힘들어하고 있네요. 어떻게 하면 아들 녀석이 금방 회복하고 여자들과 연애하면서 즐길 수 있게 될지 조언해 주시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